미디어 연대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정책분과장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호 국의원실이 주최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청자 지금 이곳은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 1층 스튜디오고요.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창립 1주년 행사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제자와 토론자 최소한의 분만 모시게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인사말과 축사 그리고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공동 운영위원장이신 송덕호 대표님의 인사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의 송덕호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24일 날 그때 사실 전마미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공식적인 첫 자리인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어쨌든 현재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좀 진단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토론회이니까요. 다들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이 사회자분들 그리고 토론자 발제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희 공동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광희 씨가 아니고요. 안광희 씨는 지금 우리 유튜브 연결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공동 운영위원장이신 인천에 계신 장석현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인천 시민 미디어 제작단의 대표 장석현입니다. 우리가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다양한 소재나 주제 그리고 내용과 형식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많은 그 가치 있는 다양성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가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 그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공유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대표님 중에 제주도에서 제주살레를 운영하고 계시는 안광희 대표님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동체 미디어 제주살레 안광희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한 걸음 도약할 수 있고 또 우리 전국의 많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공동의 관심사 안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국 조직에 맞게 서울과 인천, 제주도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원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님의 축사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바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님의 사회로 토론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최영길 외국어대 교수님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제3섹터라는 주제로 발제일을 해주시고요. 최성훈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소장님이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과 정책적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회에는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님과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사무국장님, 그리고 구정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님, 서지연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정책위원장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축사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설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디어 연대 설립 1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한 지역의 공동체들이 마을의 이슈를 공유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가까운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임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마을신문, 라디오 방송 등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자리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제도의 확실한 구축으로 연결되어 지역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토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제3섹터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된 성공회대학교의 김서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체 사회를 맡으신 분이 오늘 발제와 토론자를 미리 한번 소개했습니다. 또 이게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이어지는 세미나라서 사실 미리 다 소개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발표하시고 또 토론하실 때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될 산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체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아마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진행하는 거니까 발제 토론자들의 귀중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이따가 어쨌든 시간을 좀 내서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또는 질문이 있으면 소개하고 발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질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최영길 교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길 한국외대 교수님은 원래 오래전부터 연구자로서 이런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 또는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연구자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공동체 미디어와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가 갖는 공동체의 정신들이 갖는 의미를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오래전부터 얘기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무심했던 더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론적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주제들을 논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부탁합니다. 발표는 전체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25분 정도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최은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하나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이유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께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 지원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뭐 ATM 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시민사회가 뭐 다단계적인 어떠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제3섹터론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1섹터 정부에 계시는 분이죠. 1섹터에 계시는 분이 이제 제3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시고 공격을 하셨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새로운 어떠한 시민사회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폄하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제가 좀 학술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용 중간중간에 분명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오세훈 시장께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러한 폄하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제3섹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3섹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1섹터가 정부고요. 2섹터가 이제 시장이고 제3섹터가 시민사회입니다. 공동체 미디어는 이제 3섹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법이나 제도로서 체계적인 어떠한 제3섹터의 영역을 공동체 미디어는 지원받고 있지 못합니다. 1섹터에 있는 이제 공영 미디어, 2섹터의 어떤 시장의 민영 미디어는 법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 미디어는 기껏해야 이제 지자체 조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아주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취약한 영역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 공동체, 즉 지역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발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발제문은 아마 이 주최하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섹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섹터를 보통 이 정부라고 합니다. 2섹터는 시장 그리고 이제 기업 이런 영역인데요. 제3섹터는 이제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커뮤니티, 세대, 가족, 삼각형의 왼쪽에 가장 하단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시잖아요, 그죠? 회사에. 그러면 지하철은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기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 1섹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출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영역이죠. 그거는 이제 2섹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소비나 생산들이 이제 많이 생산되죠. 그러면 제 3섹터가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이제 학교 가거나 그럴 때 보통 이제 집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마을 미디어 교육을 받으시거나 또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는 데는 어떤 장애의 특별한 어떠한 이 서비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장을 볼 때 지역 협동조합 그러니까 소비자 직거래 농축수산물을 이제 사신다 할 때는 또 그런 걸 사용하시는데요. 그러한 생활적인 어떤 많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정부나 시장의 어떤 재단의 지원을 받는 곳에서 이런 서비스나 상품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제3섹터 영역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 것도 제3섹터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3섹터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 보통 NPI라고 그러죠. Non-profit institution, 즉 비영리 기구들입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 삶에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 비영리적인 목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AT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사회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들을 저렴하거나 아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시민사회가 어떤 뭐 세금을 이렇게 축내다는 듯이 ATM이라는 아주 저급한 표현을 써서 이 공격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제3섹터는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시민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한 그러한 어떤 서비스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통 이제 협동조합, 여러분들 뭐 동네나 마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기름에도 지금 이 행사가 있고 있는 곳이 성북 기름동인데요. 여기 기름동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이제 농축산물을 이 기름동 주민들에게 직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3섹터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 비영리 조직이죠.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공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섹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여러분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제3섹터는 이제 뭐 우리나라만인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특히나 이제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독립적인 섹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발전 경로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요. 공공자선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나의 큰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같은 노던 유럽 같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 나라 국가들이 약간 그 상업적인 어떤 그런 거래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비영리 기구 중심, 즉 영리가 아니지만 어떠한 비즈니스의 모델을 가진 비영리적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가 이제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노르딕, 즉 이제 북유럽 그런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있는 지역들도 협동조합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유럽, 사실 이 남부 유럽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제 프랑스 이런 쪽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회 경제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는 지금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함께 새로운 어떠한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 사회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 기구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어떤 셀프 가버닝, 즉 자치적인 어떤 역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큰 섹터로 되어 있냐면요. 고용 어떤 양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정도로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제조 산업이 가장 많은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죠. 어떤 일상적인 거래나 어떤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떠한 고용도 두 번째라면 바로 제3섹터는 세 번째 고용률을 창출할 만큼 엄청난 큰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님께서 유럽에서 아마 이 ATM이나 다단계 말 썼으면 아마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을 겁니다. 이만큼 이제 유럽에서는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어떠한 산업 경제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이러한 이 배당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3섹터는 어떤 경제적인 배당까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시민적 역량까지도 배당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성을 키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어떤 웰비잉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어떠한 경제적인 용어와 어떤 복지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 제3섹터가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정치가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고용이 여기서 창출되고 점차적으로 많은 서비스가 이 시민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제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압력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떠한 지원들을 줄여라. 이것을 왜 정부가 지원하느냐? 이 서비스는 사적인 것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압력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공격받는 이유는 바로 정부 지원을 받고 시장의 견제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부와 시장 간의 경계가 애매하다. 너네 색깔이 무엇이냐라는 공격을 또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스스로가 또 이렇게 자초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적 역량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시민들 간의 어떤 긴밀한 연대에 의해서 시민들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약간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어떠한 부분이 생겨서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정체성이 의심받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요즘 있습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큰 압력과 동시에 그 자체가 약간 좀 시장 친화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3섹터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87년 민주화 이후죠. 90년부터 때부터는 점차적으로 많은 시민사회들이 우리 공동체 속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치, 사회 영역 이외에 어떤 복지나 공동체 영역에 많은 어떠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0년대 말이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한 3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가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제3섹터의 섹터링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이죠. 그러니까 제3섹터론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한 10년 뒤에 벌써 법이 만들어졌어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육성법이 만들어졌고요.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윌 오브 더 섹터링. 이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윌 오브 더 섹터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윌 오브 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1섹터가 제3섹터를 시민사회와 함께 견인을 해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 말에 이제 IMF가 터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3섹터에서 복지를 좀 이렇게 담당해라 하면서 고용 관련된 지원법 그리고 사회협동조합 관련된 지원법을 만들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 제3섹터의 역할들을 정부가 이렇게 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제3섹터의 특징 중 하나가 약간 좀 분절된 섹터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치와 이제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분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는 복지와 어떤 그 고용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분절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배타적인 어떤 섹터링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유럽 같은 경우도 약간 최근에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MPI 즉 이제 비영리 기구와 정부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있는데 공동체 주민들과 시민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들과 주민들이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러한 어떤 섹터링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3섹터가 뭐지라고 한 질문한 이유는 제3섹터 안에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해서 그래요.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제3섹터의 기구들이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사회는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 단체 대표나 어떤 간부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주민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의사결정에서 총회가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멤버 중심의 총회가 많이 결정되다 보는 것보다는 총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집행부 중심에 돌아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3섹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가 약간 좀 느리다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약간 좀 이 섹터에서 약간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좌측 맨 하단에 보면 강남구가 지금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강남구가 제3섹터와 관련된 기후가 가장 저조해요. 그거는 이제 무슨 일이냐면 바로 구청이나 그 지역의 기업이나 이런 이 민간 영역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북구, 이제 관악구 이런 쪽은 굉장히 제3섹터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각 구만의 어떤 제3섹터 간의 역량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이제 길다란 어떠한 도표를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도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포구와 종로구가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즉 마포구와 적어도 종로구에서는 시민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참여하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지역에서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구들은 약간 좀 저조한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 그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서울 시내에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 지역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종로나 이런 중앙에 있는 지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시는 주민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갈수록 저기 특히 이제 우측 북쪽에 동북부 지역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각 지역별로 사회적 조직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면 이제 1섹터와 2섹터 간의 어떠한 그 자기 확장적인 섹터는 굉장히 크다. 항상 이제 1섹터와 2섹터는 이 3섹터를 견제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경제가 1섹터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어저께 어떤 ATM 발언은 우연이 아니고요. 항상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제3섹터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3섹터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유럽에서는 이러한 경향들이 거의 없습니다. 북미도 거의 없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떠한 자기 확장적인 섹터링이 이제 있다. 그리고 약간 또 최근 들어서는 자기 복제적인 섹터링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섹터를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시장이 자기 섹터를 늘려나가는 경향들이 좀 강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제4섹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정부들이 주장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4섹터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제3섹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개념들에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또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죠. 우리 미디어 쪽에서 제1, 2섹터가 자기 확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제 지역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만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지역의 미디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보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신문 자체, 즉 시장에 있는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은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지역에 있는 사회에 대한 언론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시장에 있는 미디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공동체 미디어, 지역에 있는 지역 미디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보여주는 것은 1섹터와 2섹터의 어떤 자기 확장적인 섹터링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제3섹터에 있는 많은 NGO나 MPI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안정성에서도 약간 좀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지금 성찰도 필요한데요. 아까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이제 했는데 시민사회 자체에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제3섹터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시민들과 주민들의 제3섹터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파란 원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지표입니다. 자원봉사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3섹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상태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시민들과 주민들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즉 자기가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제3섹터적인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낼 기회나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낮다. 왜냐하면 1섹터가 2섹터가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3섹터에 대한 지원들은 갈수록 공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요? 수혜적인 어떤 그런 지원으로만 그치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실은 늘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말할 기회가 없어지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평등한 상태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주민들은 항상 거대한 언론들 아니면 지역 시장에 있는 지역의 미디어에 의해서 비자율적인 상태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언론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미디어와 제3섹터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이 불평등이나 비자율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들이 좀 낮게 된 상태를 좀 발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미디어와 제3섹터 모두가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 있는 이웃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떠한 그런 의식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지역 시민과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권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언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있는 언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지역에서 좀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가치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들이나 어떠한 법적인 어떠한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 미디어와 제3섹터가 서로 간의 어떠한 공유 지점을 바로 이 공동체 미디어에 의한 어떤 매개적 실천을 통해서 더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 지역 관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바로 공동체 미디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연결을 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모델은 제3섹터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역 관계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제3섹터와 기업 공동체 미디어 간의 어떠한 결합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3섹터에 있는 다양한 어떠한 조직들의 어떤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의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미디어를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제3섹터에서 중간 지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동체 미디어는 다양한 어떠한 이 제3섹터의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들을 서로 간의 어떤 매개를 이 중앙에서 하면서 제3섹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미디어는 제3섹터에서 다양한 N섹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마을 공동체 조직과 그리고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어떠한 공동체 조직도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3섹터가 아니라
3-1섹터, 3-2섹터, 제3-3섹터를 각 지역 안에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 미디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잠재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공동체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더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떠한 공동체 활동들이 저는 이제 그 공간 안에 폐쇄적으로 머무르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미디어는 다른 공동체 미디어와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체 미디어 간에 또 다른 또 연대를 통해서 엔섹터링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것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3섹터를 위한 활동이지만 이 공간 간의 연대조차도 공동체 미디어는 창출해 내므로써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제3섹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지역 공동체 미디어이지만 지역과 공동체를 좀 초월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공동체 미디어를 이렇게 좀 포지셔닝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공동체 미디어를 하나하나씩 좀 분리시켜서 지역과 공동체를 만드는 공동체 미디어 섹터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사회적 차원의 제도와 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 머물게 있으면요.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법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섹터를 공동체 미디어는 그 본연의 활동의 어떠한 모델로 삼되 이것을 전반적인 어떤 확장의 계기로서 좀 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어떤 역동성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가 중간계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의 어떤 계기가 또 제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3섹터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미디어 자체도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공영 미디어와 시장 중심의 미디어를 극복한 제3의 공동체 미디어를 섹터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법을 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상 이제 좀 더 자세한 어떤 의미들은 나중에 자료로 참조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새로운 제도가 있음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실천의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잘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우리 지역 미디어 공동체의 엔서트링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지원에 대한 어떤 제도가 곧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길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준비한 것도 많고 또 애정만큼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것도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도 핵심만 잘 전달해 주시라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히 그냥 한두 마디 조금 붙이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3섹터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 내재화되는 경험이 우리가 그것을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 따라서 공동체 미디어가 필요한 제3섹터가 필요한 부분에 지역과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다른 삶으로 분절하면서도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아마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느끼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지원받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자로서 최영길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얘기하셨다면 현장에서 사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 소장을 하고 계시는 최성은 선생님이신데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전주에서 올라오시기 어려워서 저희가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한 상태로 지금 발제를 듣겠습니다. 최성은 선생님 현장에서 느낀 많은 이야기들 하시고 싶으실 거고 또 정책적 고민하셨던 거 말씀해 주시게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은 똑같이 25분만 드리겠습니다. Trial version. 부탁드립니다. Trial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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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최성원 소장님이 소중한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를 Trial 듣고 version.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최성원 소장님이 또 발제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때까지 토론자로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하고 만약에 그 전에 소개하는 가 끝나기 전에 Trial version. 이제 다시 연결이 돼서 발제를 하실 수 있으면 발제를 듣기로 하고요. 아니면 혹시 최영길 교수님 Trial 발제하신 version. 부분과 조금 원래 말씀해 주시겠다고 생각한 부분 중에서 최성원 소장님 얘기를 듣지 않고 조금 할 수 있는 얘기를 토론자들께서 조금 해주시는 그런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좀 무리한 부탁이 되게 됐는데도 Trial 그래도 version. 이게 필요하니까 잠깐만요. 그 혹시 지금 먼저 안강희 이사장님이나 장석현 센터장님 그 저희가 말씀 한번 해줄 수 토론자를 있을까요? 일일이 먼저 Trial 소개하고 난 version.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 최성은 가능하신 센터장님 지금 말씀 토론자분 한번 다시 먼저 해보시겠어요? 지금 하실 아예 때 소리가 소개를 안 하는 걸로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냥 여기 Trial 스케줄 version. 순서대로 그냥 토론을 부탁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세 분. 예,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민사회 활성화 Trial 위원장을 version. 하고 계시는 류홍보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최영길 교수님 발표할 때 나왔지만 이게 제도화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Trial 제도화를 version. 통해서 좀 더 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법을 제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마을 공동체나 또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사실 Trial 포괄할 version.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가장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만은 Trial version. 아니지만 그걸 중심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생각할 때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소리가 안 Trial version.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졌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Trial version.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도를 안강희 이사장님 마이크 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잘 들려요. 그 초대해 주셔서 너무 이성 감사드립니다. 최성훈 센터장님이 안 들려요. 혹시 뭐 이렇게 연결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제가 미디어 쪽이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어떤 토론을 해도 Trial version. 그리고 막 약간 뭐 트라이얼 버전 뭐 이렇게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요.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Trial version. 센터장님 쓰시는. 라는 관점에서 아마 이걸 기획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Trial 기회를 version. 냈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활동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어떤 한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민사회 영역에 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 흐름으로 보면 그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시민사회 영역이 양쪽으로는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으로 발전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60, 70년대에 국가 주도의 발전을 했고 8, 90년도에 시장 중심의 발전해왔고 실제로 2000년 넘어와서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 발전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 시민 참여나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었는데 그 이후의 핵심은 보면 이제 국가나 시장이 사회 문제,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을 국가와 시장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걸 누가 해결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 영역이 보다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가가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 발전 전략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민사회 주도의 그 사회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시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구조를 저는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고 보면 지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갖는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소통시키고 또 이렇게 교류시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사회 문제, 지역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시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토니 블레어 정부 당시에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중앙 중심의 시민사회 발전 전략을 폈었어요. 근데 2010년 이후에 캐머런 정부가 등장하면서는 마을과 지역 중심의 시민사회 발전 전략을 피웠습니다. 물론 그것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전략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도 이제 중앙 중심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회 흐름으로 볼 때 시민사회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발전 전략을 필 수밖에 없고 그걸 추진하는 시민들의 영향을 키운다고 할 때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갖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총론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발제하시는 분의 이제 뒤에 정책 제안을 보니까 그 정책 제안 대부분이 사실 시민사회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껴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돼서 두 번째 발제가 되면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실 게 있으면 같이 듣겠습니다. 그럼 좀 다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위원회 하고 있는 주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한 세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그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줘라. 그래서 사회적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애드보카시 단체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민자운동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으로만 인정하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NPO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다행히 확대된 시민사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인색한 구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이라고 측면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고 가치가 인정받아야 지원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러면서 보면 마을 공동체 미디어도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부터 본다면 그런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해주고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어쨌든 생태계 기반 구축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생태계 기반 구축이라는 것은 거기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료에도 보면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지원에 관한 문제를 하는데 그게 아까 사회적 인정 체계와 다 관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 개선 과제 중에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서구는 영리 일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영리 일자리를 굉장히 산업으로 바라보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실 미디어 말 공동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일자리, 그 공익적 일자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일자리로 바라보고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 회의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또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요. 특히 서울에 활동하는 단체들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 차원에서 그러한 미디어 활동을 하든 심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생태계를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한, 돈을 당장 얼마를 지원한다 이거는 부차적 문제고 그런 거 없이도 예를 들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 주더라도 이런 공동체 미디어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어떤 지역의 공동체 또 그걸 통한 어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때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저는 어떻든 자치분권 시대에 어떻든 시민 미디어가 보다 이제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크게 부각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각되는데 다만 제가 하나의 큰 틀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한국 사회 시민사회 가장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나치게 영역화되어 있다는 측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자가 일정한 시기까지는 발전을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발전을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영역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역 간의 연계 통합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보면 미디어 영역 운동이 예를 들면 자기 영역만 발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다른 영역과의 연계 협력하려고 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보면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와 예를 들면 미디어 운동이 연계 협력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희들도 어쨌든 이후에도 이런 미디어를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문제로 두 번째 발제가 안 된 상황이라서 두 번째 발제 끝나고 나면 사실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못 하셨을 거예요. 그 얘기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토론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이십니다. 사실 여기서 계속 지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원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종호입니다. 네, 저한테는 이렇게 오늘 소중한 자리 불러주셨는데 사실 뭐 제 친정 같은 곳입니다. 마포 공동체 라디오 또 마포 FM 설립할 때 제가 초대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제가 이제 그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살면서 너무나 가깝게 또 같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전국에 8개 사업자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될 때는 그러니까 일화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출력수도 좀 높여주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20여 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추가로 신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성과들은 기존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던 어떤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가 요즘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발제하실 때 제3 섹터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영역으로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 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이렇게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시장성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있던 측면도 있더라고요. 저도 마포에서 활동을 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언론 방송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이 났을 때만 동네 얘기가 나오지 이제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뉴스들이나 방송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이제 1인 미디어 활성화되면서 동네 소소한 얘기들이 좀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이제 요즘 TV 방송 보면 기존의 방송의 어떤 콘텐츠하고는 다르게 좀 변화된 시점들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보면 TBS에서 이제 매주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역할들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근데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정책적인 제안들 몇 가지 하겠지만 어떤 순기능적으로 보면 역기능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역할들을 저는 공동체 그 미디어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속에 보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 입장으로는 저도 이제 그 대표할 때 뭐 우리 송덕호 본부 그 대표도 계시지만 정말 지역에서 내가 방송으로 뭔가 그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꿈과 기망을 갖고 있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라디오 갖고 있는 사실 어려움이,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이 어렵다 보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마지막에 좀 정책 제안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역에서 보면 공동체 어떤 미디어 역할들이 저는 더 높아져야 되고, 이것이 저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도 뭐 민주정부 사기라고 누구는 표현하고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민선 8기 지방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자치 분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떤 지역사회의 공동체 미디어 역할들은 더욱 높여내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8개에서 지금 7개 플러스 올해 이제 뭐 새로 선정된 공동체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역할들을 해낼 때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들도 실제적으로 이게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 신문이 그 기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역 신문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 일정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류영범 의원님이 제3섹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충분히 있다고 치면 그것들이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다 그런 얘기했는데, 아까 지금 이제 김정호 사무국장님은 바로 그런 미디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기존 미디어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달라지더라. 결국 이게 제3섹터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지현 정책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려 하다가 아침 최성훈 소장님이 다시 연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또 남아있는 두 분 토론자도 이 주제까지 듣고 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지금까지 부드럽지 못하게 진행된 거 양해를 드리면서요. 다시 전주 시민 미디어센터 소장을 맡으신 최성우 소장님께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소장 최성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컴퓨터가 조금 잘 안 돼서 제가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 어둡고 좀 길게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황에 대한 것들은 제가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 지점이 있어서 비교를 통해서 그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과제에 대한 제안도 담았지만 뭐 아이디어 차원이니까요. 토론자들의 토론과 시청하고 계신 마을미디어 관계자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처럼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슈와 정책적 수요 현황, 그리고 정책적 과제, 그리고 제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입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발표했던 자료를 좀 수정 보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 분석의 좀 엄밀성은 조금 낮으나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통해서 현황과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상황을 자세히 보기 전에 간략하게 2012년 이후에 마을 미디어 간략한 연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자료가 조금 그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예. 네,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다시 드릴게요. 전체로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 주요 그 연대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2012년부터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에 주 연대기만 좀 담아봤고요. 물론 2012년도 이전에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은 존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쭉 보면 좀 나눠봤는데요. 2012년부터 등장을 해서 점점 확대되고 2016년부터 아마 2020년가 굉장히 마을 미디어들이 성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뒀다가 2020년 이후에 약간 정체기를 좀 갖는 그러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그 서울시의 재보선 선거 이후에 좀 침체기를 가지기도 하지만 약간의 변화기를 갖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어려운 것들이 이런 정체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반면에서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마을 미디어들이 하면서 빛을 발하기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그런 꾀하는 변화의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미디어가 2017년도에 제가 그 봤던 거에 비해서 2019년도에 216군데에서 305곳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 대전, 뭐 경기 이런 지역들에서 마을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준 봤을 때 마을 미디어 매체별 현황은 라디오가 한 142곳, 그다음에 영상이 한 109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초창기에는 라디오가 많다가 영상이 많이 그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역별로 마을 미디어 단체가 네트워크 조직을 살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그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약 10개 지역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이 검색을 하고 수집을 해서 정확한 분석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빠진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출범 일자를 물음표로 표시한 곳은 좀 공식적인 로 그 활동하고 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미디어의 어떤 사회적 인식을 제가 빅데이터 형태로 살펴봤는데요. 분석의 엄밀성은 좀 떨어지지만 마을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들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그 조사할 때 약간 마을 미디어 관련된 뉴스 보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 봤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 언론의 언급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코로나19라는 활동의 감소나 다른 영향들에 의해서인 건지는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미디어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 2019년부터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언급량이 좀 들고 있었고요. 반면에 공동체 라디오는 2019년까지는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2019년, 2020년부터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2020년도에 공동체 라디오 신규 허가 수요 조사와 2021년 신규 허가로 인해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언급량이 많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을미디어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 전반적으로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검색 트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마을미디어에 대한 검색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공동체 라디오와 비교했을 때도 마을미디어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동체 라디오의 검색 트렌드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마을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언급한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도 마을미디어가 공동체 라디오에 비해서 그 언급량이 상당히 소셜미디어에 많이 되긴 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긍정과 부정 요거를 한 1년 정도의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소통하다, 노력한다, 즐기다, 좋다, 기여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축되다, 어려운 상황이다, 뭐 힘들다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와 2021년 보궐선거 이후에 마을미디어 관련된 활동의 위축과 힘든 상황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 부분들은 뭐 아까 그 생길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래도 뭐 재보선 선거 이후에 다양하게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어제 얘기했듯이 뭐 시민사회단체에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드러내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의 어떤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한 3개월 정도의 분석입니다. 이 3개월 정도의 분석밖에 안 된 건 이게 이제 유료 분석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3개월 정도 분석을 했더니 마을생활 전파서 방송국과 동작 FM이 상당히 영향이 큰 채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마을 미디어들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긴 했고 특히 동작 FM이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소통에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 동영상들 최근에 뭐 서울 마을미디어 성과 공유회, 뭐 대전 토론회 이런 것도 있지만 동작 FM에서 나오는 그런 미디어들이 상당히 인기 있는 콘텐츠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의 평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마을미디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뭐 좋다, 예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신박하다, 재미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유튜브 콘텐츠가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마을미디어가 또 소소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부정적인 것은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미디어 현황에 관련돼서 정책적인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미디어가 조례가 제정이 확산이 되고요.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총 19개 지역에서 이 마을미디어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현재에 뭐 전국의 17개, 226개 기초자치단체 수에 비하면 이 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특정 지역, 특히 뭐 서울, 대전, 대구, 전북 이런 특정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특이하게 경기 지역에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에서는 관련된 조례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 만들기 조례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155개의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충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울산은 재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광역이 5군데, 그다음에 지자체가 14군데 있고요. 특히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 마을 미디어 관련된 조례를 담당하는 부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로 문화, 자치, 마을이 중점된 그런 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뭐 일자리 경제과, 문화센터, 뭐 농어촌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그 형태의 담당 부서가 다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미디어 조례의 내용적인 분석들을 좀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그 마을미디어 조례에 담겨 있는 것들 16개에서 조례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봤을 때 지자체장 책무 명시는 대부분 13군데에서 다 지자체장이 이거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정기적 계획 수립은 매년 한 13곳이 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장기적인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14군데가 다 되어 있고요. 중간 지원 조직 설치는 제가 그 나눠드린 거하고 조금 잘못됐었는데 설치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4곳이고요. 설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곳이 13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은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외에 뭐 중간 조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미디어 관련된 정부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뭐 현재 마을 미디어 관련된 정부 정책은 없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뭐 전국민 관련된 시민 미디어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마을 미디어 관련된 명확한 정책 목표나 내용이 없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비전 2030 할 때 문화예술 정책 일환으로 마을 미디어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20년도에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 그 법으로 본다 보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은 2016년부터 발의가 됐지만 지금 뭐 발의만 돼 있는 상태, 뭐 소관이 심사를 거친 상태이고요. 통과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21대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이 발의가 될 거예요. 이 마을공동체 기본법에는 마을 만들기나 뭐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이 공동체 활동 영역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책과 지원의 전달 체계가 마을 공동체 지역 센터로 되어 있어서 마을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문화진흥법을 보면 이와 유사한 그 상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 유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 미디어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그 조례에서 봤듯이 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전단 센터도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공동체 라디오가 현재 신규로 올해 20군데가 허가가 됐는데요. 좀 특이한 사례로는 이 마을 미디어 활동이 공동체 라디오의 정책에 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게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끔 영향을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미디어에서 공동체 라디오 설립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게 이번 신규 허가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면 마을 미디어의 양적 확대가 되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는 정체가 돼 있고 그의 지역은 확대 중인 것으로 보여 있고요. 마을 미디어 확산으로 공동체 미디어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을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에 정책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을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는 정책의 초점의 차이가 있고요. 조례의 실효성, 특히 상위 법령이 좀 미비하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이슈하고 정책 수요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마을 미디어 이슈와 정책 수요는
그 인터뷰,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 인터뷰,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뤄진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위 법령이나 규정이 좀 미비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실효성이 좀 높여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장기 비전 계획 수립, 그다음 국가적 차원의 어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체성, 마을미디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인식이 좀 전환이 되고 홍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뭐 재정이 어렵다, 뭐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정책적 과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상위 법령에 대한 제정이나 조례 제정, 조례 실효성 담보 같은 그런 과제가 도출되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담당 부처가 굉장히 좀 누가 담당 부처인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좀 해결될 거고, 종합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정책이 수립이 돼야 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적 지원에서는 공적 지원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 지원 구조가 변화되는 거, 성과 평가 방식의 변화, 상시 지원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활동에서는 좀 정체된 그런 활동 분위기를 반전하는 그 모멘텀과 장기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에서는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효능감이 있다라는 것들, 그런 사례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중간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간 조직이 단순히 마을 미디어를 재정을 뿌려주는 어떤 관리형의 중간 조직이 아니라 밀착하고 좀 상시 지원적인 구조로 좀 변화돼야 한다라는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제한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관련된 정책적 기본법이나 아니면 뭐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중장기적인 종합 정책이 좀 수립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최영길 교수님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 권리 법안 이런 기본법들이 좀 제정이 되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어떤 정책적 근거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는 아까 살펴봤듯이 재정이나 중간 조직, 종합계획 수립, 아까 매년 단위가 아닌 뭐 5개년 단위의 어떤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재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의 다각화해서요.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간접적인 지원의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중심의 어떤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지원 예산 항목이 조금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실제 쓰기는 데서 도움이 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항목의 어떤 쓸 수 있는 탄력성을 좀 높이고, 특히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뭐 참여 인력들이 시간 투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자부담 비용으로 좀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영일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역 매체와 어떤 연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나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지역 매체와 마을미디어 간의 협력, 그 콘텐츠 사용에 대한 지원 항목들을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 콘텐츠 사용 시에 뭐 콘텐츠 구매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사례들은 영국의 BBC와 공동체 미디어 간의 사례들을 보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BBC가 공동체 미디어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그런 관련된 비용들을 좀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기 비전에 대한 수립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회적 인식이 좀 확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 어떤 마을 미디어 관련된 사회적 의제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영향력 확대에 대한 사례, 뭐 TBS 우리 동네 라디오나 신영상 그 전주 KBS의 7시 뉴스 풀뿌리라고 K라고 해서 지역 뉴스와 그다음에 지역의 그 신문들과의 연계, 지역 신문 연계,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에서의 우리 동네 TV, 우리 동네 정상회담 같은 그런 지역 매체와의 연계들을 통한 사회적 영향 확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좀 그 상황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고요. 간략하게 전국 미디어의 마을 미디어 현황과 정책적 과제 그리고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런 제3섹터나 공동체 미디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이쪽에도 필요하지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시혜적인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보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사실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기구들이 어떻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결을 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제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론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가, 또 우리 삶에서 그게 어떻게 좀 더 추상적으로 가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최영길 선생님과 현장에서 실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위상까지 와 있고 무엇을 더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최성원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미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분의 간단한 토론을 먼저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분의 발제가 끝났으니까 나머지 토론자와 또 미처 못 하신 그런 토론들을 더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신 게 있으니까 혹시 구정태 전문위원 지금 연결돼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서지연 수원마을 미디어 연합 정책위원장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 다 들었으니까 편하게 준비하신 토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맡고 있는 서지연입니다. 앞서 그 발제해주신 분들 이야기랑 또 앞선 토론자분들 말씀 귀담아 잘 들었고요. 조금 어려운 말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가 또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실의 벽이 얼마나 그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해보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수원 마을 미디어 연합을 2018년도부터 이거는 수원 지역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순수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든 건데요. 수원 마을 미디어 연합에 속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규 허가 모집을 한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수원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여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용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라디오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아까 최성원 소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 미디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을 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일단 그렇게 그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 자체를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미디어 센터가 생기고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몇 년간 마을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마을 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 자체가 본능적으로 피부에 딱 와닿았거든요. 아, 마을 미디어.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마을 미디어의 역할 같은 것들이 이 용어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제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라디오나 영상 같은 매체를 넘나들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을 미디어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미디어라고 하면 주변에서도 사실 그게 뭐냐, 다시 설명해달라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반 시민들에게 낯설고 좀 어떤 민간의 영역도 아니고 공공의 영역도 아닌
우리가 3섹터라고 표현하는 그 영역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되게 애매하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낯설고 애매함이 왜 생기는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시 말하면 마을 미디어가 왜 일반 시민들 속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정책의 방향과 행정의 시각에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3섹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공공의 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이런 공공 영역의 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해주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틀 안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각자 도생의 쓰라림을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위해서 가장 작은 자치 공간인 마을에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매개가 마을 미디어인 것인데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그 지역의 상생에 숨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길러내는 이제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자체에서는 그런 지방 분권 시대다, 주민 자치 시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네, 싫어하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희들이 좋은 일 하는 건 아는데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좋은 일 하는 건 알겠지만 예산이 없어. 너희 해주면 다 해줘야 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제가 수년 동안 들어왔던 이제 정부나 지자체, 뭐 정부하고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뭐 저희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행정의 모습이 단지 저희 지역에만 국한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의 문제이고 저희가 저희 힘으로 아무리 부딪혀도 깰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 위주의 사회 구조나 자본의 논리 속에서 사실 별 매력이 없어요. 마을이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별 매력이 없는 것이지만 정말 미래를 위해서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마을 미디어가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의 지원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뭐 일부에서는 마을 미디어를 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로 편입을 해라. 그래서 공모사업만 하지 말고 용역의 주체가 되어서 수익을 창출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공의 영역을 수행하라고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일부 몇몇 활동가가 희생하고 헌신해라.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런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나 공공 섹터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돈, 수익으로 사실 뭔가를 보여주거나 또는 뭔가 유형의 가치들을 창출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만들기가 쉽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무형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 삶에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입니다. 아마도 사실은 당장에 무엇인가 이 영리적인 어떤 이익을 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제3섹터의 활동들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고정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께서 접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토론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을 그동안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10분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미안한 부탁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뒤에 또 토론을 다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태 전문위원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구정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 토론 1주년 토론 개최를 축하드리면서요. 먼저 간단히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이제 지방자치가 기존의 이제 단체 기관자치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주민 중심의 어떤 자치로 이렇게 대전환의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주민자치 관련 조항이 이제 다 빠진 채로 통과되었지만, 현재 입법적 보완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올라와 있고, 또 행안부도 이제 법률과는 별도로 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국에 이 3,500여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에서 정말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마을 단위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지역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정보가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이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주민자치랄까,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 다음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읍면동 뉴딜, 뭐 청년정책,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 이 모든 영역이 우리 마을 미디어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어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매우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다만 앞으로 좀 몇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는 이 전국적 상황에 대한 것은 기존에 뭐 우리 잘 아시는 KBS, MBC는 대형 방송과 또 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별로 뭐 특히 시군구별로 전국의 226개 시군구별로도 또 지역 방송이나 신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군구보다 작은 읍면동 단위의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영역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영역과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기존의 어떤 미디어와의 어떤 영역과 역할의 중복 문제, 또 이렇게 중복되다 보면은 이들과의 어떤 뭐 관계 설정, 뭐 갈등, 이런 문제도 좀 틀림없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좀 검토도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개인 휴대통신 기기의 발달로 이 개인이 직접 방송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급속히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 미디어들도 이렇게 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위치, 포지셔닝, 또 역할, 이런 것 등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이 전국과 그다음에 지역에 이은 이 더 작은 마을 단위를 우리는 좀 포커스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뭐 정인이 사건이나 뭐 세모녀 사건, 이런 좀 우리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일어나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과 복원을 위해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그 역할을 다할 때 그 존재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관련자로서 아마 이 지금 계속 얘기되는 제도와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 지점 같은 걸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발제하신 분들 두 분이 실제 구정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일반인들의 어떤 의문 같은 것 그런 걸 풀어야만 정책으로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중에 두 분은 완전히 좀 한번 기회를 가졌고 두 분은 사실 조금 불안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미처 못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류영범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류영범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한두 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나 또 시민사회 활동이 가장 어려운 게 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 재원에 공적 재원이 마련되면 좋은데 한국 사회 현실상 공적 재원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적 지원책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런 기부금 분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부금 제도상에서는 15% 이하로만 예를 들면 운영비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미디어 쪽은 거의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제대로 쓸 수 없는 구조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되려면 기부금 분부도 좀 개정이 돼야 되고 최근에 정부가 공인재산 특례 제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쓸 때 특례를 줬는데 이런 특례를 이제 안 주는 개념의 성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정부 정책은 사실상은 이런 시민사회, 이런 미디어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요소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 시민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됐지만 이런 마을 미디어 쪽에서도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법 관련해서 나와서 그런데 저는 뭐 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 그 김정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마을 공동체 지원 기본법으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마을 단위 또 지역 단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쨌든 시민 미디어 뭐 그 법이든 아니면 공동체 미디어 법이든 아니면 뭐 어쨌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법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들이 좋은데 다만 여기서는 보니까 기본법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발제자는. 근데 기본법보다는 저는 지원법이 더 맞겠다.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법제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딜레마 중 하나가 뭐냐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에서 시민사회가 약화되는 경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법 체계 자체가 중간 지원 조직도 만들지만 어쨌든 미디어 단체나 모임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보다 포커싱이 많이 되어서 시민이 참여 구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뭐 저희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국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토론자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재원이 사실 저도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마포 FM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사회에서 뭐 기금 또는 기부금 이것도 방법을 생각했었고 이제 광고 수익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강변북로나 고속도로 변에 보면 뭐 MBC FM 95.9 이런 것처럼 해서 이제 공동 광고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런데 사실 그게 출력이 작다 보니까 쉽진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자도 8개여서 8개 사업자를 다 광고에 넣고 이제 기업 광고를 받아야 돼서 근데 이게 출력이 일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많은 정책 제안보다는 이게 수익을 내라고 하는 부분이 돈을 벌어라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마포 FM 할 때 마포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청장님께 이제 지역사회 지역신문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해주라 그래서 사회단체 보고조금 형식으로
이제 재원 요청을 했어요. 지원 요청. 그때 그 당시에 뭐 5천 정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2,500 정도로 뭐 지금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제 지역에 오프라인 신문만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제 FM도 지역사회에 보면 되게 공공적 역할을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별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우니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등 방송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별도 독립 법안을 통해서 어떤 그 지원 플러스 이제 어떤 기능 또한 이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라디오 갖고 있는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방송법에 의해서 규정되다 보니까 똑같이 지상파 라디오처럼 규제를 받고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게 어떤 지역 퍼블리티의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독립 법안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여기 조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일정 그러다 보니까 한 예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마포 FM이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자 방송을 저희 마포 FM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 양장점이라 이런 프로그램 할 때도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방송에서 허가내준 그 출력의 방송에 이런 방송을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규제 측면으로 보면 좀 별도의 어떤 법과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저는 두 가지면 법과 제도 그리고 일정 정도는 이제 27개가 됐으니까 어떤 공동 광고 협찬이나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정도는 어떤 재원 마련하는 방법을 이제 정부 지원도 있고 그 속에서 이제 27개의 사업자들이 좀 공동으로 어떤 공동 광고 뭐 대형사까지는 설립은 안 되더라도 좀 어떤 그 사회 공헌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지역사회 공헌하기 때문에 이러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게 공적 영역이니까 뭐 광고를 해줘라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예상입니다. 리용범 의원님이나 뭐 김정욱 국장님이나 사실 결국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기반이고 그게 이제 핵심이 중에 하나가 사실 재원이고 그 재원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도적으로는 항상 정책적으로는 고민해 주는 게 실제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네 분의 토론을 사실 다 들었는데요. 마침 유튜브에서는 특별하게 뭐 질문이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으셨고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참 공감된다.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셨답니다. 아마도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피부로 느낀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누군가 마을 공동체를 접하게 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공감이 있도록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또는 현실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안하신 두 분의 발제자께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못 하신 것도 있을 거고 또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최영길 교수님께 좀 시간을 드려서 마지막 이제 정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가 최성원 소장님께도 접속이 되면 마지막 정리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어떤 전망들에 대해서 큰 어떠한 차이보다는 좀 유사한 점들이 이렇게 많이 확인됐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기쁘고요. 사실 이 토론 공간 자체가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N섹터링을 만드는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미디어가 같은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사회 안에 어떠한 미디어 영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어떠한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이러한 공동체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N섹터링이 바로 이러한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체와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그 안에서 해법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시민 사회의 어떤 생성과 현재의 어떤 문화는 유럽과 북미와 유사한 점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섹터라고 한 이유도 우리는 3섹터란 말을 쓰지 않자라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섹터를 만들 것인지는 우리한테 달려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시민사회가 모든 활동을 할 때 미디어를 항상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와 결부된 활동들이 사실은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즉 시민사회와 미디어는 이미 그 안에서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사회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본법은 미디어가 그 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미디어 어떤 활동과 미디어를 구분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어떠한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미디어를 전제를 하고 이것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늘 분리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미디어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헌법 제16조인가요? 거기는 항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질 권리를 명시를 해놓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기본법을 통해서 이 안에 시민의 어떠한 제3영역의 미디어에 관한 특별법이 지원법이든 만들어진다 생각됩니다. 그 안에 어떤 공동체에 관련된 미디어 조항이 들어간다면 좀 어떠한 제도적인 체계가 좀 잡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는 290억을 공동체 미디어에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0개 라디오를 이제 행정 허가 내면서 한 2억 정도인가요? 굉장히 작은 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00억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시민의 권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2억, 5억 이렇게 시혜적인 것을 이렇게 푼돈을 주듯이 어떤 한 시장은 이제 ATM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가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좀 더 높은 차원에서부터 어떤 제도적인 어떠한 요구들을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네, 고맙습니다. 최선 소장님 연결되셨나요? 혹시? 네. 네, 말씀 드리나요? 네. 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예, 최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사정상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오늘 제가 발제한 것과 그다음에 뭐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최영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아까 그 구정태 전문위원님께서 기존 미디어 역할과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미디어와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역할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지역 미디어가 기존에는 마을 미디어에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차원들이 필요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지원의 형태나 뭐 그다음에 그 보조금의 그 뭐 양식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돼야 하는 필요가 있고요. 가장 큰 건 공적 지원을 많이 했는데 왜 별로 성과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공적 지원이 성과가 안 날 수밖에 없는 지원 형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특히나 그 기금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뭐 인력비를 쓸 수 없다거나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 형태로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지원의 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의 어떤 형태나 양식, 어떤 좀 상시 지원 같은 형태로 좀 변화가 돼야 할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금 어떤 그 영역이든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기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마을 미디어 전체적으로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시점이 정체도 되고 있지만 또 어떤 변화에 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좀 깊이 있어서 이걸 잘 말을 하면 마을 미디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는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구정태 전문위원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사실 정치는 자치분권을 넘어서 주민 중심의 정치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인식은 그 정도 수준에 사실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 중심의 정치의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런 것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은 아직도 낮거나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지현 위원장님이나 또는 구정태 전문위원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재원 문제였잖아요. 저도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된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가장 큰 벽은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기재부는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더라. 아까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거는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이런 식의 시각이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도 그거는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영역으로 그 기준이 확산되고 있고, 아마 마을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것에서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간의 어떤 인프라 구축, 사실 말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의 삶을 위한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아까 최영길 교수님이 얘기하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나의 기본권이고 내가 행사할 권리라고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과정이 진짜 법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지금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인식을 좀 전환하거나 조금 더 인식을 좀 더 제대로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기반을 둔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우리 사회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 발제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 연대해서 잘 해보자라는 의지를 다지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발제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